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요즘 귀를 의심케 하는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최근 김재원에 이어서 탈북 국회의원 태영호도 설화에 휩쓸렸죠. 그 모든 언론에, 심지어 보수 쪽 신문조차도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들의 설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영호의 경우에 아무리 살펴봐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구를 폄훼했다는 이유인데요. 아무리 살펴봐도 이 김구를 잘못 말한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 역사 지식이 잘못된 겁니까? 오히려 태영호가 언급한 KBS 역사절을 그날 그 프로그램이야말로 구찬 안위를 위해 단독 정부를 세웠다면서 이승만을 잘못 언급했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자주 봅니다. 그럼 늘 불만이 좀 있습니다. 역사를 저렇게 해도 되나 하는 점이 간혹 보이니 말입니다. 보도를 보면 태영호는 김일성은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막고 공산 정권을 세우기 위해 김구 선생을 이용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월간 조선과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이 말이 틀린 것입니까? 김구가 1948년 4월 22일 평양까지 가서 참석을 했던 전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이른바 이 전조선 대표자 연석회의라는 회의는 바로 소련이, 당시 소련이죠. 이 소련이 뒷배가 돼서 열렸던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술의 일환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김구는 김일성의 농간에 철저하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김구 선생을 존경하더라도 그 김일성의 농간에 넘어갔던 것,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런데도 KBS는 역사전을 그날에서 이승만은 통일정부 수립을 반대를 했고 김구는 마지막까지 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태영호는 그런 KBS의 오류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영호의 말이 왜 망언입니까? 제 역사 지식이 잘못된 겁니까? 제가 또 김구를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김구 선생을 폄훼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4.19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기꾼이라고 이 거론을 한 게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위기는 자유의 위기라면서 곧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 선동날조로 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며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과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한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은 누구를 향한 말일까요? 바로 이재명을 앞에 앉혀두고 한 얘기입니다. 이렇습니다. 4.19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언론은 이재명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렇게 썼더군요. 자, 19일 수요일 저도 KBS 사사건건 프로그램을 다녀왔습니다. 여러 주제가 앞에 놓였습니다. 그 중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뉴스도 있었고 또 국민의힘과 전광훈에 관련된 뉴스, 영화 문재인입니다에 나오는 문재인의 말 등 대중의 관심이 높은 어젠다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9일 공개된 윤 대통령이 로이터와 했던 인터뷰입니다. 이게요, 우리나라 신문 거의 한 절반 정도 일면 헤드라인이었죠. 특히 좌파 진보 성향의 신문은 예외 없이 일면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외신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있을 때 군사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말이 과연 놀라운 말입니까? 그동안 고수해온 살상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시사한 것이라고 언론은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죠. 대규모 민간 공격, 이런 조건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어떻든 그러자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북한에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표현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과연 오버한 걸까요? 다시 한번 정확한 워딩을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만약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자, 조건이 붙어가 있죠. 중대한 전쟁법 위반 사안. 아니, 이럴 때 대한민국이 물러나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문명국이 아니겠죠. 특히 지금처럼 민주진영과 반민주 진영, 이른바 독재 진영, 일부에서는 권위주의 진영이라고도 하더군요. 이런 진영 간의 대립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민간인 학살 등의 전제가 있는 답변이며 무기 지원 불가라는 정부 입장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해석을 했던 겁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과 관련해서는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에도 뭐가 틀린 말이 있습니까? 서구의 거의 모든 나라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집권하면서 세계가 지금 민주, 반민주 진영으로 나누어 싸우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민주 진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를 두고 윤 대통령이 다시 확고하게 민주 진영에 선 것입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국과 여러 협상에서 고시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아주 잘 조율된 발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국가안보실장이 된 전 주미대사 조태용이 아주 잘 만든 작품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 이틀 전 사사건건에서 말입니다. 그러자 제게 욕설 전화가 욕설이라기보다 좀 비판하는 전화, 이 전화가 딱 두 통이 왔습니다. 둘 다 언론인입니다. 사실 윤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은요, 러시아나 중국이 발끈할 수도 없는 아주 상식적인 의견 표명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민간인이 대량 학살, 그걸 문명국으로서 눈을 감고 있어야 합니까? 거기다가 힘으로 대만을 통일한다면, 현상을 바꿔서 대만을 통일한다면 같은 자유진영으로서 과연 그걸 묵과하고 있어야 합니까? 무엇보다 이제 한국이 경제력이나 국제적 지위에 걸맞게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필수적 사항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로이터 TV가 보도되자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크렘린의 대변인은 한국은 상당히 비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이번 일도 그 일환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한 말은 우리 귀를 의심케 합니다.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 북한이 우리 파트너들 손에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뭐라 말할지 궁금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참, 이게 관계를 개선하고 나서 우리가 러시아에 참 잘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러시아는 북한 미사일 도발에 단 한 번도 비판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유엔에서부터 말입니다. 하긴 작년에 이미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에 한러 관계는 파탄날 것이라는 위협을 한 바가 있죠. 블라디미르 푸틴의 최측근인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도, 그러니까 푸틴이 잠깐 총리로 가 있었을 때 메드베데프가 대통령을 했죠. 어떤 의미에서는 러시아의 2인자입니다. 이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도 텔레그램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을 했다. 이러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은 무기를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죠. 민간인이 대량 학살을 한다면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러시아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에 러시아의 최신 무기를 공급한다면 한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참 대단한 말입니다. 러시아의 최신 무기 운운하는 게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이런 러시아의 반응 직후에 우리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러시아 반응은 가정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겠다. 빙고. 참 점잖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반응이 어제 오후에 또 나왔습니다. 이게 또 일제히 뉴스를 타더군요.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두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EU 등 서구가 중국을 비판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아주 단골 표현이죠. 그런데도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이며 중국의 이익 중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이다. 말참견을 불허한다. 말참견을 불허한다. 이 놀라운 표현, 이 말참견을 불허한다 하는 의미의 사자성어를 썼습니다. 부용치회. 불용한다. 이 부용에다 치회. 말참견을 불허한다. 그 말을 사용한 것인데 중국이 해외 정상의 발언을 두고 이런 의도로 비판한 것은 너무 이례적입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우습게 보인 겁니까? 전날 우리 외교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사실 립 서비스를 해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윤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말참견을 불허한다 이 발언을 두고 20일 우리 외교부도 곧장 대응을 했습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적 원칙을 우리 정상이 언급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다. 자, 우리도 좀 심한 표현을 썼습니다.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한다. 사실 문명국끼리 쓸 수 없는 얘기죠.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대통령을 두고 말참견을 불허한다. 마치 황제가 얘기하듯이 얘기를 했으니 말입니다. 언론은 우리 외교부가 국격 같은 단어를 써가며 중국 외교당국을 꼭 집어 비판한 것은 근래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야당입니다. 우리 야당 민주당의 반응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재명은 윤 대통령의 인터뷰가 대한민국 국익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결정이라며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분쟁 지역에 대한 군사 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이고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자, 분쟁 지역에 군사 지원하는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베트남 전쟁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결국 이재명도 윤 대통령이 말한 그 전제 조건은 쏙 빼먹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 분명한 것은요. 분쟁 지역이 아닌 곳에 군사 지원을 하는 일은 사실상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전부터 쭉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의 다 분쟁 지역이구나. 우리 어선들 혹은 우리 교민들을 위험에 빠지게 할 그런 지역입니다. 문제는 우리 언론의 태도입니다. 윤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매체는 역시 좌파 매체였습니다. 뭐 좌파 매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일보는 아무런 전제 사실 없이 아주 드라이하게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첫 시사, 반발, 러시아 반발. 이 경향신문은 아주 노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살상 무기 우크라이나 지원 시사, 윤 대통령 일방 외교 가속. 윤 대통령이 지금 일방 외교를 하고 있다.
그게 가속 페달을 밟는다. 과연 이게 정확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리 좌파적 시선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에 비해 동아일보는 정치면에서 헤드라인으로 다루는데요. 이 문제를 다루면서도 고민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이렇습니다. 방미 앞둔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지원 고민, 러시아 눈에는 눈 보복 위협. 가장 정직한 제목은 역시 조선일보가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 전제로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시사. 이 전제 사실 정확히 제목에 밝혀준 겁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로이터 TV에서 북핵에 대응해 감시, 정찰, 정보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게 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뭐냐? 그 무기가 무엇이냐? 이 얘기입니다. 언론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초고성능 무기에 주목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의 핵우산, 그러니까 확장 억제뿐 아니라 뭔가 획기적인 무기가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이 말입니다. 언론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초고성능 무기는 아마도 평양 주석궁 등을 한 방에 초토화할 수 있는 현무 5 미사일을 두고 한 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미사일이 괴물이라고 하더군요. 자, 지난 이틀 동안 윤 대통령이 4.19 기념식에서 말한 정치적 사기꾼들도 화제였습니다만 사실 TV를 틀면 그 뉴스를 틀기만 틀면 전세 사기 뉴스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무장관 원희룡이 인천 미추홀구 빌라 건축왕의 전세 사기에 고위 정치인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가 있다. 특별수사 중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특별수사 중이다 이런 말을 붙이는 것 같으면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아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축왕 남흥기라는 자가 다른 지역에 가서 투자 사업을 실제로 벌였고 그 과정에서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들이 있었다. 자, 고위 정치인이라는 말이 당장 나왔습니다. 누구일까요? 원희룡은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지역 금융기관들, 공모했던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또 사후에 변호인들이 선임되고 가족들을 통해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더 큰 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에 특별수사를 신속히 해달라고 오늘 아침에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상태다. 이게 민주사회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특별수사를 신속히 해달라 이런 걸 장관이 요청을 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신속하게 엄정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뭉개거나 하고 이게 민주사회에서 과연 가능한 발언인가요? 우선 말하자면 이번 전세 사기 사건은 법망의 허점을 이용한 가진 자, 배운 자의 사기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앞서 국민의힘도 건축왕 남은기 배우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의 말이 이렇습니다. 인천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남 씨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을 포함해 경찰청에 특별수사를 요청했다. 이 특별수사를 요청했다. 집권 여당에서 수사기관에 계속해서 특별수사를 요청했다. 글쎄요. 나중에 발목 잡힐 일이 또 나오지 않을지 정말 걱정입니다. 원희룡은 야당에서 현 정부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하자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전세 사기 원인 제공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부터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말 무슨 말인가 하면 전세 사기 원인 제공은 바로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3법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말은 그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전세 사기로 이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18일 오전 당회의에서
우선 경매 중단 등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우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민주당 연루설을 띄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민주당 정권, 민주당 인사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사건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 사건이 주범인 남은기의 배우의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유력 정치인에 관련되어 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 인천의 유력 정치인이 누구입니까? 그러나 이철규는 구체적 제보 내용과 유력 정치인의 실명은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 지시로 전세 사기 대상 부동산의 경매 절차가 중단이 되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부르자 시민단체들도 나섰습니다. 참여연대 등 무려 65개 시민단체들이 18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서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라는 것을 출범한 것입니다. 일종의 시위를 한 것이죠. 시민단체들은 깡통 전세 공공매입 및 피해구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다 구제를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민노총, 진보당, 그리고 참여연대, 여기에 또 전국 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 전국연합, 또 옥바라지 선교센터, 용산 참사 진상규명위원회, 그리고 녹색당 등 비슷한 정치 성향의 온갖 단체들이 들어있습니다. 언론은 2021년 백기환 장애위원회에 포함됐던 단체 상당수가 그대로 들어왔다고 썼습니다. 도대체 전세 사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들이 이렇게 모여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떡하든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입히겠다는 정치적 목적 외에 그들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이 돈봉투 사건은 송영길을 무덤 속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귀국할까요? 아니, 귀국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방송에서 그가 총알처럼 빨리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이며 이재명과 연결고리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푸는 길이니 말입니다. 송영길은 자신이 5선이나 한 지역구 인천 계양을을 이재명에게 그대로 물려줬습니다. 낙선이 예상되는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는 강래구 한국수자원 상임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정당법 위반 그리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9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래구는 2021년 3월부터 5월 사이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을 당선시키기 위해 9,400만 원을 살팔 것을 지시 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했다. 강력구는 이 정당법 위반 범죄 외에도 2020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으로 있으면서 사업가 A 모 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과 함께 300만 원을 수수한 뇌물수수 혐의를 받습니다. 왜 이 돈도 그냥 기름값 밥값이라고 하지 그럽니까? 한편 검찰은 2021년 4월 말 이정근이 강내구와 통화를 한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요새 참 재밌습니다. JTBC가 거의 단독으로 끊임없이 이 이정길에 연관된 녹음 파일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매일처럼 말입니다. 그게 검찰에서 흘러나온 건 아니겠죠. 그러면 이 녹음 파일이 검찰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이정근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근은 왜 언론사에 계속해서 녹음 파일을 흘리는 걸까요? 그 녹음 파일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강내구가 돈 많이 썼냐고 묻더라. 말하자면 송영길은 돈 봉투가 오고 간 정황을 잘 알았다는 말입니다. 검찰은 또 이정근이 이승만 의원과
각 내구 등을 정치적 동지라고 부르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정황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불법 정치자금 그리고 뇌물 등 파렴치 범죄에 연루돼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그 숫자가 무려 30명 정도에 이릅니다. 이재명 대표부터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 뉴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인 유동규는 이틀 전 재판부에 2억 원 금품 전달 당시 함께 담배를 피웠다는 벤치 등을 자신이 촬영한 사진과 그리고 그 일대를 찍은 동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유동규의 증언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가 이 김용의 유무죄 판단의 핵심으로 떠올랐죠. 그래서 재판이 디테일 싸움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동규가 김용에게 총 8억 4,700만 돈 중에서 6억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장소는 다 다릅니다. 2021년 4월 달에 1억 원, 그리고 이게 3년 전입니다. 그리고 6월 초에 3억 원, 그리고 6월 중에 또 2억 원, 합계해서 6억. 6억이 현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유동규가 이번에 재판부에 제출한 사진은 바로 6월 달에 전달한 2억 원 그 정문을 보강하는 차원입니다. 유동규가 당시 김용을 만나러 갔을 때 차를 주차한 장소, 그리고 돈을 전달한 뒤에 함께 담배를 피운 공원 벤치 등을 특정해서 사진을 찍고 영상 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유동규는 왜 이렇게 끝까지 김용을 물고 늘어질까요? 양측은 지난 3월 16일 공판에서도 2억 원 전달 진술을 두고 그 신빙성을 두고 은색을 높이며 충돌했습니다. 당시 김용은 발행 기회를 얻어서 직접 유동규에게 돈 전달했다는 현장에 가보긴 했느냐?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이 인터넷 포털 지도를 보고 지어낸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따졌습니다. 그러자 당시 유동규는 그 부근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며 얘기했던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느냐? 이렇게 김용에게 응수를 했습니다. 그때 반바지를 입고 있어서 목에 많이 물렸다고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부에는 또 다른 재판이 하나 있죠. 바로 같은 재판부의 정진상 뇌물 사건. 이 재판도 지금 디테일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유동규가 변심하는 바람에 터진 사건들이라서 유동규는 자신의 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시하는데 부심하고 있습니다. 유동규는 4월 18일 정진상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2019년 9월과 2020년 10월 각각 3천만 원을 건넸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봤던 정진상 집의 구조를 직접 그림으로 그려가며 재판부에 돈 전달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도 집에 중문이 있었느냐, 맞은편은 방이냐 화장실이냐, 이런 식으로 집 구조를 꼼꼼히 물었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면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서 그 진실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입니다. 과연 그 결론은 어떻게 나올까요? 그 결과에 따라 이재명의 운명까지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누가 뭐래도 우리 보수의 차기 주자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포퓰리즘과 싸우고 있는 윤희숙 전 의원과 제대로 한판 붙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싸움이라고 할까요? 윤희숙은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 완화에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아니, 윤희숙이 비판한 것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완화하는 것, 그 자체를 비판한 겁니다. 14일 윤희숙은 라디오에 출연해서 예타의 장점을 쭉 거론하며 필요 없는 인프라에 대한 예시로 지역 공항을 들었습니다. 지금 전 지역에 다 공항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
공항을 만들어 놓으면 어마어마한 인프라와 투자가 필요하다. 서지도 않을 공항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든다. 그런 인프라가 왜 필요하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둔 여야의 포퓰리즘 협치를 비판했습니다. 그럼 공항을 만들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총선을 1년 앞두고 여야가 번개의 속도로 협치를 해서 원래 500억이었던 것을 그럼 500억이 넘은 경우에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그런 것을 1000억으로 올렸다. 그 기준을. 그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이 얘기를 윤희숙이 한 겁니다. 예타 면제 기준을 1000억으로 올린 것을 꼬집은 것입니다. 그러자 홍준표는 19일 페이스북에서 윤희숙에게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표현이 선뜻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땅 투기 혐의로 의원직까지 사퇴했던 사람이 조용히 반성하며 사는 줄만 알았더니 요즘 부쩍 언론에 나타나 좁은 식견으로 좌충우돌 하고 있다. 참 다른 사람 같으면 절대 의원직 사퇴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윤희숙은 자기 아버지가 연관된 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곧장 국회의원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가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대구시장 홍준표에게 경북공항이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지금 군인이 진다고 그러죠. 그 공항이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도 알겠는데 말이 지나친 것은 아닌가요? 서울에서 대구까지 KTX로 불과 1시간 40분 2시간이면 아주 넉넉한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공항에 이렇게 모든 걸 다 걸어야 합니까? 공항에 가서 대기하는 시간 그리고 비행기 운항 시간 다 합하면 KTX보다 절대로 경제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홍준표의 말은 정말 거칠 것이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총선과 개각이 다가오니 또 슬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으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출발하는 TK신 공항을 이상한 인터뷰와 함께 비아냥대는 그 말은 용납하기가 어렵다. 뒤에 한 말은 정말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그 입 이제 다물고 정치권 근처에서 기웃대지 말라. 더 이상 그런 응석은 받아주지 않는다. 홍준표는 누구 못지않게 우리나라 지방공항이 거의 다 포퓰리즘의 산물이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정치를 오래 했을 말입니다. 어떻든 윤희숙도 참지 않았습니다. 그는 꼰대 기질을 자랑스럽게 내보이지 마시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총선이 다가오며 예비 타당성 기준 완화에 대한 번개 같은 여야 협치로 전국이 총선 공사판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였다. 쉽게 말하면 예비 타당성 조사 완화를 해서 온갖 데 선심성 공사를 벌이는 겁니다. 그걸 걱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덧붙인 말입니다. DK공항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그러자 홍준표가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타를 완화하는 것은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국토균형 발전을 기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사회 간접시설을 지방에도 골고루 설치해 지방균형 발전으로 인구 분산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과연 그런가요? 정말 홍준표 시장에게 저는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서 사회 간접시설을 만든다고요? 사회 간접시설이 부족해서 지방균형 발전이 안 된 것입니까? 정말 그런 겁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홍준표가 뒤에 덧붙인 말은 충격적이자 그리고 지나치게 몸을 열린 표현입니다. 이렇습니다. 그걸 두고 미래 세대에 빚만 넘긴다느니 역사의 죄를 짓는다느니 하는 왜곡된 시각으로 어찌 공공기관에 근무했고 장관이지만 국회의원까지 했는지 의아스럽다. 이 말은요. 윤희숙 전 의원이 KDI에 일을 하다가 국회의원을 한 그 경력을 또 씹은 겁니다. 그 뒤에 덧붙인 홍준표의 말입니다. 그만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한다.
일천한 식견으로 떠들면 떠들수록 자신의 한계만 노증된다. 꼰대라는 이미지 드시우기는 본질을 피해가는 억지 반론이라며 이렇게 또 맞받았습니다. 나는 나이만 보면 꼰대가 맞다. 그러나 자칭 청년 정치인도 몽상에 취해 스스로를 과대 포장하는 4차원 꼰대가 지금 얼마나 많냐. 한 말씀 드리죠. 그래도 이 홍준표 시장님 예타 민주를 확대하는 것은요,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전윤책이었습니다.